이렇게 해서 진짜로 진짜로 이 라운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관계로 해서 쉬는 시간은 좀 생략하고 곧장 3라운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우리가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도중에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들어가지고요. 좀 시간 이 폴을 갖다가 조금 더 연장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말이 조금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쉬는 시간은 생략하고 3라운드 테이블로 그냥 그대로 그 연결되도록 하겠고요. 한 20분 정도는 아까 발표하셨던 2라운드에서 발표했던 우리 청년들의 사례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할 터인데, 우리가 청년들의 사례를 갖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많은 갈등과 국제 분쟁 속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청년들의 삶과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행동 양식들, 방식들을 갖다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마도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발표문이 아닌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순서에 상관없이요,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면은 우리 발표하신 청년들에게 거침없이 좀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할게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하셨던 리나, 그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러한 감성이 이제 어쨌든 원천이 있을 터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원천이 뭔가요?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 작품을 향할 때. I'm gonna say it in English. The source. Honestly, to be honest with you guys, my artwork was not about Palestine when I used to do artwork, but since the genocide started in Gaza, I felt very helpless, and I felt like I have to do something, and this was my way of trying to get my people's voice out there, to try to let people hear our stories and know about what's happening in Palestine. So what drove me to do this was basically all of the videos that tore my heart apart for the past 2 years. It's not just that, it's also the history, should I stop? The like, we've been under occupation for 76 years. 76 years, I'm sorry. And I just wanted to use art as a tool to spread awareness and to give voice to the people who don't have a voice. I don't know if that's 네, the question. 처음에 그 전쟁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좀 무기력하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좀 동기가 좀 컸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 SNS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 잔혹한 전쟁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한편에서는 찢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알려야겠다라는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어쨌든 76년 동안 지금 식민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또 역사가 또 배경에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술을 활용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목소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런 걸 도구로 활용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꼭 소리를 내서 하는 소리로 나오는 것만이 메시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그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쩌면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질문들, 예. 네. 저는 첫 번째 우리 심화자애들 양께서 얘기하셨던 궁금한 게 그 페미니스트 저항,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리지스턴스 아이오스미, 그리고 문화적 생존,
cultural survival에 대한 본인에 대한 주체성에 대해서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feminist resistance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좀 what do you mean as feminist resistances? I'd like to hear from your story, your perspective of defining as a feminist to resist. 그리고 as not only because I did the cultural approach, but I really feel for you, and I hope that you have more opportunity to share your art pieces with more different people, and I would like to be contacting you later on. Yes. 하나 더 한다면 그 예멘에 관련돼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멘에서 스테러스가 humanitarian stay 하고 그다음에 refugee status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저도 좀 확실히 몰라서 제가 숫자를 해봤더니 그 지난번에 500명 넘게 오신 중에서 거의 412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humanitarian stay, 그러니까 인도적 체류로 지금 허가를 받고 매년 갱시가 되는 걸로 저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refugee status로 가는 것이 좀 두 명밖에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스테러스 얻을 수 있는 그 시민단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우리 심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팔레스타인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팔레스타인 청년들하고 한국의 청년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두 번째 한국 청년들하고 팔레스타인 청년들하고 팔레스타인 평화와 해방을 위한 어떤 연대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So for your first question regarding feminist resistance, it's inevitable to say that feminism is has one goal all over the world. Like globally, it's set towards one goal, which is like giving women the justice they deserve. However, we would say would also be different from one country or from one region to another, and each the goal of each area would be different. In the case of Palestine, actually, you hear a lot of people, a lot of feminists would say that Palestine itself is a feminist issue because when we're fighting colonialism, when we're fighting occupation, we're also fighting what is very connected to this issue, which is also it's a complex way to describe how colonialism is related to feminism. But also, if you think of it, Palestinian women in Palestine right now are actually very much resisting just by existing there right now, because that's what Israel is willing to do. That's what Israel is aiming for, to end the life of Palestinians. But Palestinian women being there, reproducing life, telling stories, and making the culture live on and on and on. That itself fighting colonialism, and which leads to it also providing some sense of resistance. Feminism, it's very complicated to explain, and I don't have time to go through it all, but it's all very connected. But I would consider whatever we're doing Palestine in Korea as Palestinian women, we're here, we're telling other people outside of Palestine that we're alive, we're here to share our stories, and which leads to that also us providing feminist resistance, because it has the same goal as fighting colonialism at the same time. Regarding Palestinians living in Korea, so that's also very complicated, because if you want to go to the statistics, the Palestinians with Palestinian Authority passports would be around 110 people, but that does not include Palestinians who identify as Palestinians but have a different status, like maybe an Israeli citizenship, or they are refugees in other countries. So the specific amount of people, or the specific number of people, Palestinians here in Korea, is not definite, but those holding a Palestinian Authority passport comes around 104 people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And the second question was about
the solidarity, yeah. There's a lot of solidarity movements happening in Korea in support of Palestine, and I wouldn't say a lot of people, a lot of Palestinians, those from those like I counted before, would participate, because also it's very scary to participate in protest or to be out there, because you're afraid what's gonna happen, because there's a lot of surveillance still if you are in Korea. So we have to be careful. But I would say there's a lot of clubs in lots of universities where students, Palestinian students, are participating. And also a lot of Palestinian students are also participating in solidarity movements done by Koreans here in Korea, whether it was, in different groups. So yeah, thank you so much.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페미니스트 이슈가 일단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성의 그런 위한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역별로 국가별로 이것이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 좀 고려한다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페미니스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가 페미니스트 이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식민주의에 맞서고 그런 점령에 맞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복잡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여성들이 그런 존재로서 저항을 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그런 아예 그런 생존 또는 삶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그런 재생산을 하고 또 문화의 유산을 또 전수하고 이런 역할들이 그 자체로서 그런 식민 점령에 대한 저항이다, 하나의 형태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인들도 그런 그 점령에 맞선 그런 페미니스트 저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야기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요. 또 다른 질문이 계셨던 것 같은데 한국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그 규모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100여 명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난민이 되어서 다른 국적을 취득한 분들도 있고 스스로를 팔레스타인인이라고 정체화를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다 포함한다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대 활동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시위에 또 직접 참가하는 데는 좀 걱정도 우려도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워낙 그 본국에서의 감시도 심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여러 그런 대학들에서 팔레스타인 관련된 연대하는 그런 학생 그런 그룹들, 동아리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데서 팔레스타인들이 또 참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بالنسبة للجوء ولجوء اليمنيين في كوريا فالأمر متعلق بوزارة العدل ومكاتب الهجرة، ونريد منهم فقط تطبيق قوانين الأمم المتحدة لا غير، لأنه المحكمة وقتها في استئنافي للحصول على اللجوء طلبت مذكرة من الأمم المتحدة وأرسلت ملفي كاملا إلى الأمم المتحدة في سيول، وطلبت منهم قراءة الملف وإرسال مذكرة بخصوص قصتي أنا شخصيا، والأمم المتحدة ردت بالمذكرة وكانت إيجابية، وكان يجب علي أن أستلم الإقامة الدائمة بحكم الأوضاع وقوانين الأمم المتحدة، لكن لم يطبق وزارة العدل والإميجريشن هذا الشيء. فكثير من القضايا اللجوء منسية في كوريا من اليمن وسوريا وفلسطين وغيرها من الدول. قضايا يعني هناك قضايا وهناك أشخاص يمتلكون قضايا لكن لم يحصلوا على حقهم في اللجوء. اللجوء الإنساني أنا أعتبره والأغلب يعتبره كإقامة وهمية. لماذا؟ لأنه لا يستطيع فتح شركة في كوريا ولا يستطيع أن يفتح مطعم أو مشروع، وأغلب اليمنيين في كوريا مستقرين، ولا مثلي أنا لي 10 سنوات ولا أستطيع أن أعمل أي مشروع أستطيع أن أعمله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فنريد تغيير أوضاعنا وإقاماتنا لكي على الأقل نستطيع أن نكون أو أن يكون لدينا مشاريع في هذا البلد. 일단 그 예멘인 난민들의 그런 난민 인정 관련된 그 상황은 사실 법무부와 출입국 그 관리 당국에 전적으로 걸려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핵심 요구는 이런 기관들이 최소한의 유엔 법을 적용을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좀 점입니다. 그 난민 인정건으로 행정 재판에 갔을 때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유엔이 인정한 그런 보고서를 이제 받아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그리고 그 이전에 법무부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그런 난민 인정 사유라고 보지를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국제법에 맞게 한국 기관들이 이런 점들을 좀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예멘인들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중동 출신의 그런 많은 난민들이 와 있는데 각자가 겪어왔던 그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탄압과 억압, 이런 난민의 사유들이 정말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슷하게도 그렇게 난민을 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인도적 체류 허가 관련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것은 이제 말은 인도적이라고 하지만은 약간 환상을 좀 불러일으키는 좀 그런 표현에 좀 다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에서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일자리를 얻는데 굉장히 제약이 크고, 또 많은 예멘 출신 분들이 한국에서 뭔가 뭐 식당을 열고 싶어 하신다거나 뭐 가게를 열고 싶어 하실 때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제약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10년씩인 한국에 살면서도 매년 갱신하고 이제 불안정한 그런 일종의 임시적인 체류로서 거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좀 제약이 꼭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ملاحظة مهمة في وزارة الضرائب تسمح لنا أو تسمح بالجيوان بفتح شركات، لكن قانون مكتب الهجرة يمنع ذلك. يعني في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يسمح، لكن قانون مكتب الهجرة يمنع ذلك. بمعنى إذا فتحت مطعم أو مشروع أستطيع دفع الضريبة وكل الإجراءات رسمية ولا يوجد أي مشكلة، لكن مكتب الهجرة عندما يعلم هذا المعلومة يقوم بسحب الأيدي مني مباشرة، لأنه ممنوع في قانون الهجرة. 그래서 참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세무서를 가면 G1 비자라고 이제 하죠. 인도적 체류 허가 소지한 G1 체류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낼 수 있고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출입국법상에서는 또 불법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당국에서 이런 사업자 등록을 이제 세무서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아예 신분증을 회수하고 이제 미등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의 같은 그런 정부 당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점들도 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هناك يمنيين فتحوا شركات وحصلوا على غرامة 10 ملايين.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적발이 돼서 뭐 1,000만 원 벌금을 낸다거나 막 이런 일들도 좀 꽤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 주실 분들. 이승규님께서 좀 아쉬워하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제가 한번 질문 겸해서 말씀을 좀 더 들어볼 겸 해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이승윤님께서 쓰신 논문을 제가 읽지를 못해가지고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적어도 그냥 여기에 언급되어진 내용들만 보고서 그냥 잘못된 추론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추론인데, 추론을 보면은 기본적인 논리의 전개 과정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분쟁이나 갈등들을 갖다가 그 관점에서 보고서 논문을 분석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알지 못한 다른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 또 있는 것인지가
사실 이 내용만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아까 못했던 말씀이 있으면 좀 더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제가 쓴 논문 주제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잘 아시듯이 이제 노엄 촘스키나 이제 에드워드 허먼 또 뭐 리차드 파크나 이런 이제 그 서구 언론의 그 보도 분석을 했었던 이제 여론 조작이나 또는 학살의 정치학 그 기존에 해왔던 연구들하고 사실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좀 그나마 다른 거는 그 연구 방법인데 그 연구 방법이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기존의 여론 조작이나 이제 학살의 정치학 같은 경우는 그 사례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를 이제 했는데 그 제가 했던 그 방법은 어떤 분쟁의 사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인권을 언급한 기사들 그 기사에 어떻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관점 자체는 비슷한데 방법론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그 인권이라고 언급되는 기사들, 그러니까 48년 인권 보편 선언이 선언돼, 그리고 78년은 이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일 때 인권 대통령이라고 불릴 때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이 이제 2009년이 9.11 테러였었고, 2001년이었죠. 그리고 2009년이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세 시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좀 평화롭거나 그 언론인들이 기사를 쓸 때 강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이 언론인들이 인을 불문하고 좋은 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론이 인권 보도를 어떻게 했을까 보면 서구의 그 인권의 파괴로의 접근으로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있고 또 1948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2009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서구 언론 보도의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권 파괴라고 하면 이제 뭐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적에 대한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1948년을 보시면 다른 거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1948년에 인권 보편 선언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뉴욕타임즈가 그때는 이제 반공주의가 굉장한 이제 그 심각한 분위기였어서 공산주의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테러리즘에 대한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반공주의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모든 분위기를 다 잡고 있었고 오로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권을 분석한 보도한 건 몇 개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면 엘리너 루즈벨트를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트루먼을 이제 굉장히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제주 4.3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학살 문제가 그 일컬어지는 상황에서 이 엘리너 루즈벨트 그리고 트루먼 또 이런 아직까지도 진보 혹은 이제 좋은 인권에 뭔가 기여한 것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뉴욕타임즈는 당시에도 뭔가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유엔 홈페이지 들어가면 세계 인권 보편 선언을 초안을 작성한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해서 그런 그 작동 방식이 아직까지도 정교하게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권하면 동양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인종 차별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미국에서 공공외교하면서 미국의 실제로 정치인들이나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정말 제한된 그리고 왜곡된 그리고 굉장히 그
특히 일본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위주로 굉장히 집중돼서 되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제한된 것들, 특히 미국 안에는 제가 확인한 거 많이, 제가 다른 곳까지 다 확인, 독일까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책을 해서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다른 결일 수는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다음 실패가 있어 전 나는 하면 순주 씨에게 하나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발견된 문제는 결국은 미국이 미국을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의 진보적인 언론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그럼 쉽게 우리 한국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럼 한국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느꼈을 때 그럼 한국 안에서는 미국의 진보 언론이 갖는 대한반도 정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과 연결해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이 질문은 이제 그 대안이시였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해서 이제 그 서양 언론의 문제점을 보면 볼수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서양 언론하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니까 제3세계라고 불려지는 혹은 지구적 남반구, 비서구 이러한 문명에 대한 그 타자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렇게 타국에 대해서 하듯이 비서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비서구의 사람들은 우리를 또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에 있으면 북한에 대한 그냥 그 일방적인 이야기 그냥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비서구의 좌로 불리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너무 이 뉴욕 타임즈라든지 그 서구의 언론 중심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비서구의 문명권 나라들이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빠진 내용이 뭔가라고 이제 저는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내용이라는 게 각국의 저항의 이야기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항상 서양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동양에 대한 부분은 강조될 때는 부정적인 측면만 고려가 되고 긍정적인 측면들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이 그나마라도 고려될 때는 피해자들의 저항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식이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의 저항 이런 얘기들은 서구 언론에서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김구 선생이나 혹은 여운형 선생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저희는 찾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팔레스타인의 김구, 팔레스타인의 여운형 이런 선생들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기대를 안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러한 자리에서 저항의 이야기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그 저희가 정말 그 존경할 만한 저항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제 발표를 하셨던 분들이 마무리로 한 분당 1분씩만 해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여기서 많은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승규님이 그 평화학 그 보안 경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평화학 전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캐나다, 미국, 영국인데 여기에 있는 그 개인적 경험을 평화학 연구가 이렇다고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그 대화나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화학이 굉장히 서구 위주로 진행돼 있고 그 다음에 서구인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부과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죠.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피컨티를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아는 제가 공부하는 그리고 많은 평화 프로그램이 그렇지는 않아서 좀 저도 조금 눈여겨보고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학문적 전통이라 하면 대부분은 사업사회에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유효한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학문적 세계라는 게 대부분은 특히 이제 사업사회 같은 것은 또 마찬가지 되게 진보적인 게 대학이라는 거는 진보가 거의 통하는 게 진보적 시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담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해석을 장려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화학은 특히 더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물론 이제 그 이수님도 그거를 택하려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요 오해는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저도 자꾸 보면서 제 전공이 이제 경제학이나 이쪽이다 보니까 그 자꾸 그 접근하는 방식이나 분석 방법론을 갖다가 그쪽과 좀 연결시키면서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궁금해서 아까도 그런 관점에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게 된 거였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선생님 충분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듣는 것 자체가 그게 인청의 힘이라는 거 오늘 또 느꼈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글을 쓴 것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건 대단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모아내는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만든 AMA에 여러분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회원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AMA에 참여 활동가들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기록을 공유해 주시는 그런 어떤 시간이 또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평 총무께서 네, 더 짧게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K가 나름 세계적인 조직이어서 거기 갔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지금 동북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의 청년들의 고민을 들으면 생각보다 행복한 고민이 느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절대 빈곤이기도 하고, 네, 종교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서 동북아시아 역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의 역할이 뭔지를 저는 이제 동북아시아 한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아시아로 보면 솔직히 동북아시아 청년들이 책임감이 좀 더 크고 같이 연대해야 될 것도 많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평화 미션을 만들어가는데 좀 동북아시아 청년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모태 예, 시간이 많이 가서 특별히 청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쭉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생각한 방향은 저는 아시아의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대만에도 생기고 뭐 홍콩에도 생기고 일본에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도 회원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예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여기 들어와 있는 미얀마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이미 난민의 스테이터스든 뭐 이민자든 뭐 노동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오신 분이든 이른바 약자들 간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한국 청년들과 연대도 중요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예멘과 미얀마와 또 한국의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에 뭔가 이렇게 한국 청년들이 매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연대 활동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 또 이런 같이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잖아요. 기업을. 그런 거를 연대해서
법적 스테이스를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사업을 한다든가 개업을 한다든가 그런 연대를 통해서 뭔가 약자의 보이스들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활동 공간을 만들고 그럴 시점이 됐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안에 국제주의, 우리 안에 공화주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확장하는 운동의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의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3라운드까지 쭉 연결시켜 나갔는데요. 하나의 그 일관된 흐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평화고 그 평화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갖다 해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방지하고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시작일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를 갖다가 오랫동안 잊지 않고 좀 더 키워서 평화의 큰 열매를 갖다가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